알쏭달쏭한 실전 투자. 투자가 망설여진다면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의주 인사이트. 송아마. 네. 뭐 좋은 일 있나 봐요. 표정이 유난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2022년 초에 이 달러북을 선물을 받았거든요. 숫자 같은데? 이 달러북? 아, 네네네. 달러가 있네. 야, 잠깐만. 진짜 달러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 이거를 선물을 받았는데 네. 달러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해외여행 갈 때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주셨는지 진짜 좋은 선물 받았네. 네. 2002년 초에 받았으면은 앉아서 한 10% 이상 수익 나는 맞아요, 거 같네. 맞아요. 오늘 부럽다, 부러워. 한번 쏴야 되겠네. 마침 오늘 주제가 네. 이제 달러 투자인데 타이밍 기가 막히네. 근데 근데 뭐 달러북 이게 사실은 금액은 크지 않잖아요. 네. 혹시 송아마 네. 달러에 투자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생각은 있기는 한데 달러가 사실 이미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들어가기에는 늦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사면 애매하죠. 이래서 이제 뭐 샀다 팔았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고 네. 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어느 정도 자기 자산의 일부를 넣어놓으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런데 일단 이 달러에도 투자가 가능한 건가요? 그냥 달러를 뭐 사모으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투자할 수 있고요. 네. 안전자산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금이 있잖아요. 미국 국채도 있고 네. 그 중에 하나가 또 달러도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형태로 오는데 이 세 가지를 잘 알면 우리 또 위기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으니까 이 안전자산의 하나로서의 달러 네. 이거 한번 관심 가져볼 만한 것 같아요. 그렇지. 우리가 네. 추구하는 게 뭐다? 망하지 않는 거지. 위기에 강한 포트폴리오 만들기. 근데 그 달러를 사모으라 뭐 이런 뭐 기본적인 뜻이라기보다는 네. 달러 자산에 투자하다. 뭐 요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우선 제가 준비한 기사가 있거든요. 네. 같이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기사 보여주세요. 와, 수익률이 엄청 좋네요. 그렇죠. 네. 얼마 전에 제 친구 딸이 네.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미국도 이 대학 등록금이 엄청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 때문에 덕분에 굉장히 든든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큰 힘이 된 거죠.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 네. 굉장히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맞아요. 이 달러는 굉장히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리고 이 달러에는 굉장히 그 유망한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것들 있나요?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하면 계속 찍어낼 수 있다. 그렇죠. 유동성이 증가하면 또 약세로 돌아선다. 또 금값하고는 또 같은 안전자산이 약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뭐 증시 전 세계 시장이 안정화될 때도 강세로 가지만 아주 위기 상황으로 갔을 때도 강세로 간다. 이건 뭐 달러 스마이 이론 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뭐 속사포는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뭐 다 맞는 얘기긴 한데 또 이게 달러가 너무 많이 오르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것도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그 1997년 네. IMF 위기 기억나시죠? 그럼요, 뭐 이럴 그럼요. 때라든지 또는 2008년도 금융위기 그때 기억하시나요? 송하마는? 되게 어렸을 때라 기억은 어렴풋이해요. 우리나라가 아무튼 다 굉장히 안 좋을 때잖아요.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강한 성격의 이제 무역 국가예요. GDP의 뭐 거의 70%가 네. 무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무역 국가나 또는 뭐 신흥국 이런 데서는 이런 달러 강세가 사실은 이게 뭐 달가운 얘기는 아니죠.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달러가 강한 킹 달러는 원자재, 신흥국 뭐 또는 금 여기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이고요. 네. 킹 달러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다른 뭐 유럽이라든지 뭐 이런 일본이라든지 이런 선진국에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유로화, 일본 엔화 이런 가치도 달러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좀 약세가 되고 있죠. 네. 그야말로 요새는 달러 그
천상천하 유아 독존. 네. 세상에. 자기 혼자 킹이에요. 그치, 킹. 네. 혼자 왕. 킹 받네, 진짜. 그래서 네. 요거는 그 1994년 요때 그 대발산 시대의 데자뷰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대발산이요? 네. 그게 뭐예요? 그 그레이트 디버전시라고 발음 하는데 좋은데. 이게 선진국하고 그러니까 네. 주로 뭐 미국하고 다른 나라 국가 간의 금리가 추세적으로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대발산?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게요. 양쪽으로 좀 갈라진다라는 느낌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미국 시카고 대학의 케네스 포메란츠 교수가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1994년이라고 했는데 당시 미국 현안이 이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이제 1994년도에 한 3% 중후반 정도 되는 금리를 기준금리를 2년 사이에 한 6%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와.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갑자기. 반대로 유럽 국가들, 네. 그러니까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90년대 당시에 이제 통화위기 때문에 되게 이제 침체된 경기를 살리려고 반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금리를 내리는데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으니까 금리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진짜 대발산이 일어난 거죠. 이렇게 해서 미국과 이제 다른 나라 국가 금리가 확대되자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 달러가 강세로 당연히 가겠죠. 여기에다가 또 일본 같은 경우가 당시에 경기를 살리려고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거죠. 프라자 합의에 반대된 이제 역프라자 합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러면서 이제 달러가 더 강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1990, 대발산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1995년 4월 달에 일본 같은 경우에 4월에 한 79엔이던 엔달러 환율 같은 게 불과 5년 만에 148엔까지 거의 더블에 가깝네요. 그렇죠. 와.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대발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미국 금리가 오르고 강달러가 되면서 신흥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금리 높은 나라로 돈이 흘러가게 몰리죠. 되게 네. 됐으니까 달러가 빠져나가면서 대규모 자금 이탈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94년도에 중남미의 외채 위기 발생하고요. 96년도에 아시아 외환 위기, 우리나라도 거기서 피해가지는 그렇죠. 못했었고 98년도에 러시아 모라토리엄에 이르기까지 신흥국들이 순차적으로 이 금융위기에 접하게 되는 아이고.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카고 대학의 케네스 포메란츠 교수님이 이 대발산 이야기할 때 했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네. 2022년에 네. 미국이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그 물가 잡겠다고, 인플레이션 맞아요. 잡겠다고 하는 상황이 그때랑 좀 조금 비슷하네요. 그 겹치는 데자뷰가 있네요. 그 1973년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만들어졌는데 네. 그때 이후로 1980년 아까 말했던 그 중남미, 네, 1980년대 그 라틴 아메리카 위기, 그치.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그 우리도 잘 아는 닷컴 버블 그 그치. 완전 꺼졌을 때, 그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 강달러가 되면은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유출될 수밖에 없죠. 강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가는 또 떨어지고 불안해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달러를 더 보유하고 싶은 생각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네네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강달 현상이 너무 오래 가는 것들은 상당히 또 안 좋은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리 말해 아래 공포라고 하죠. 리세션이 오는 네. 것들. 뭐 경기 침체 이런 부분들하고도 연계 질 수 있어서 달러 강세라는 거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오래 가면 힘들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들을 걱정돼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려면 과거의 역사도 같이 살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또 달러 인덱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또 뭐예요? 아까 제가 1973년에 달러 인덱스 만들어진 이후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달러 인덱스 설명은 안 드렸네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얘기는 뭘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얘기일까요? 달러를 기준으로. 그렇죠. 미국 달러를 그쵸. 기준으로 네. 하죠. 엔화는 역시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유로도 미국 달러 기준이죠. 자, 그러면 미국 달러는 뭘 기준으로 강세다 약세다를 판단을 할까요? 그러게요. 네. 뭘 기준으로 대상이 해야 돼요? 없잖아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미국에서 스스로 우리 통화 US 달러가 뭘 기준으로 강세냐 약세냐를 판단하기 위한 어떤 인덱스를 일부러 하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무역을 주로 하던 나라들 네. 6나라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EU로 통합이 됐지만 6개로 딱 꼽아가지고 이 6개 통화를 가중치를 이렇게 뒀어요. 그래서 1973년에 그 시점에 달러의 가치를 100으로 100점, 뭐 100점이 항상 기준이니까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90이다라고 하면은 그 1973년 달러 가치 대비 10% 하락한 거고요. 만약에 뭐 120이다 그러면은 1973년 그 설정 대비 20% 이제 강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일종의 미국 경제의 체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달러 인덱스를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에 있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는 체력이 괜찮다. 상대적으로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달러 인덱스가 상승한다라는 거는 이제 거꾸로 보면은 미국으로 달러가 막 유입되는 증상이라고 보니까 그렇죠.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경향들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익률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채권 값이 그만큼 이제 비싸진다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제 주식 시장이나 상품 시장 같은 것들은 약세 모습을 띌 때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 변화나 이제 국채 수익률이나 주식 시장의 변화나 뭐 상품 시장의 변화 이것들 다 연계돼서 있으니까 이것들 잘 살펴보는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할 때. 자, 송하마. 네. 이제 그 자산 군의 분산도 중요하고요. 이 통화의 분산, 그래서 이런 안전자산으로서의 US 달러의 분산도 중요하다는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셨죠? 좀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달러 너무 어려가지고 그냥 금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금? 뜬금없이 금? 네. 달러 좀 어렵잖아요. 뭐 환율에, 대발산에, 인플레이션에, 뭐 인덱스, 뭐 여러 가지 너무 복잡해가지고 저는 차라리 그냥 금 투자할래요. 근데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요? 네. 금 투자하려고 해도 달러가 필요해요. 왜요? 그냥 금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금도 투자 잘하려면 또 한해치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달러가 연계돼 있잖아요. 이거 지금 하면 순서가 더 안 맞기는 한데. 그래요? 그치? 그럼 송하마 제가 지금부터 일단 금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이제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을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생각보다 얘기 듣고 보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이 뭐 금은 쉬워 보이고 달러는 어려워 보인다.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아시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헤지 요 얘기도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금 투자에도 달러가 연관되어 있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들 알려주시죠. 그럴까요? 지금까지 제가 달러 왜 투자해야 되느냐, 뭐 달러가 장점이 뭐다 이런 얘기들 하느라고 정작 그 달러 투자하는 얘기는 아직 못 해드렸잖아요. 그러게요. 본론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알려주시죠. 빼겠습니다. 네. 뭐 은행에 가서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장롱 속에 넣어놔도 뭐 되긴 됩니다. 네. 장롱을 아실래나? 그거 뭐야? 저는 아는데 어떻게 된 거죠? 하지만 뭐 보관도 좀 불편하고 좀 불안하고 그래서 달러를 활용한 금융자산에 가입하는 것이 더 안전성이나 수익성이나 뭐 훨씬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 대표적인 거 제가 한 5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에서 가입하는 외화예금은 제일 쉽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 제일 뭐 많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이 쉽고 가입도 간편하죠. 외화예금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돼요?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뭐 1인당 5천만 원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그럼 환산을 하겠네? 그리고 중요한 거. 뭐예요? 환차익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즉 외화예금에서 주는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요. 그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절세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달러 RP는 뭐예요? 뭐 펀드는 아닌 것 같고. RP. RP는 바로 이제 증권회사에 가서 주로 가입을 하시는 건데요. 내가 돈을 맡기면 채권을 주는데 그것을 다시 증권회사가 되사줄 것을 약속하고 나한테 파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면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네. 환매. 그냥 RP에 달러를 붙인 것 같아요. 환매 조건부 채권인데 저희 달러로 한다는 얘기죠. 네. 네. 그래서 뭐 은행만큼 많지는 않지만 증권회사 뭐 그래도 충분히 찾아가실 수 있잖아요. 네. 그 장점이 있어요. 그 대신 뭐예요? 일반적으로 외화예금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아요. 네. 그 대신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그쵸? 단점은 뭐냐면 예금자 보고 안 그렇지. 되는 거. 예, 아.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로 만기가 아무래도 예금은 이제 뭐 1년 만기 이런 게 주력 상품이라면 그쵸. RP는 훨씬 좀 짧아요. 그래서 뭐 아주 단기 상품도 있고요. 몇 개,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만기가 다양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종류는 뭐 수시형 달러 RP, 약정형 달러 RP, 그러니까 금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건 뭐 한번 가서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ETF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말씀드린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달러 ETF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달러 선물 ETF. 네. 그러니까 뭐 선물 잘 아시잖아요. 네네. 그 퓨처스라는 파생 상품을 기초 자산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뭐 송아마도 잘 아시겠지만 ETF는 일종의 뭐 변화가 좀 가능하잖아요. 네.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뭐 레버리지, 그렇죠, 뭐 그렇죠. 인버스도 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달러도 내 필요에 따라서 달러 선물 레버리지 ETF, 달러 선물 인버스 ETF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뭐 내가 활용하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조금 고급 질문인데 뭐예요? ETF의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 땡땡땡땡땡이 없다. 5글자입니다. 세금? 세금? 그렇죠. 세금 어떤 중에서 세금일까요? 팔 때마다 내야 되는 거래세? 그렇죠. 네. 증권 거래세가 거래세가 역시 없다. 네. 그래서 뭐 좀 일종의 그것도 절세형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외화 예금은 환차익에 대해서 과세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달러 선물 ETF가 가격이 올라서 팔면 그 차익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증권거래세는 없지만 네. 배당소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그 달러 발행 채권은 미국 국채를 말하는 건가요? 요거부터는 이제 김프로한테 너무 말이 많아요. 네, 설명해 주시죠. 이게 달러 발행 채권이 그러니까 달러 형태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니까 미국 국채는 당연히 달러로 발행되니까 맞는 말 맞고요. 근데 이것 말고도 달러 형태로 발행하는 채권이 미국에서 발행되는 것 말고도 있어요. 그러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나 뭐 공기업 같은 데들이 채권을 발행하면서 그 표시를 달러로 해가지고 발행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채나 뭐 이런 것들을 달러로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금액을. 그러니까 이거를 달러로 표시되어 있다 코리안 페이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코리안 페이퍼? 뭐 어떤 분은 한국산 종이. 한국 종이 같은데? 뭐지? 종이? 그러니까 달러로 발행하는데 한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한국산 종이 아니에요? 네. 유머 감각이 살아나고 있어.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인 거죠. 원헤지 펀드라면 이 환 위험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항상 헷갈리시죠. 네. 네, 이제 5번째 환헤지 펀드를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언헤지 펀드라면은 환율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우리가 뭐 해외 주식이나 해외 채권에 투자하는 것 또는 원자재에 투자하는 거 모두 사실은 달러로 사야 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로 사고 가만히 있다면 달러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달러 위험이 싫다면 언헤지가 아니라 헤지라는 거고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언헤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S&P 500 미국 주가지수 잘 아시죠?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와, 1년이 지났는데 주가지수가 10%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 딱 수익률 보니까 마이너스 5%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환율이 한 15% 빠진 거죠. 그렇죠. 환율이 15% 빠지니까 세상에. 나 마이너스 5%예요. 물론 반대로 뭐 S&P 500도 10% 올라가고 환율도 15% 올라가서 25%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나는 환율까지 신경 쓰는 거는 머리 아파. 싫어.
하면은 무슨 펀드를 해야 된다? 했지. 그렇죠. 했지. 헤지 펀드. 네. 했지 아니고 했지 말고 했지. 날카롭게 헤지 펀드를 네. 가입하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달러에도 겸사겸사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면 언헤지 펀드를 가입하면 되죠. 그러면 S&P 500이 만약에 10% 하락했는데도 네. 환율이 15% 올라버리면 나는 수익률이 플러스 5%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방법 좀 설명해 주세요. 펀드나 ETF 같은 거 고를 때 해지됐냐 안 했냐는 이름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펀드 명칭이나 ETF 명칭에 H 가로 안에 H가 들어있으면 해지됐구나. 네. 그게 없거나 또는 UH라고 돼 있으면 언해지 해지 안 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금 투자에도 환해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네, 금도 뭐 미국 주식과 마찬가지로 달러로 사게 됩니다. 달러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값에만 투자를 할 거냐, 네. 아니면 금을 산 그 달러의 변동성도 그대로 가져갈 거냐,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슈가 될 수 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조금 세련되게 표현하자고요. 네. 환 오픈할 거냐, 환 노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환 해지할 거냐, 그러면 달러 변동성은 없앨 거다. 네, 그래서 환 오픈이냐, 환 해지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환 해지를 하면은 어떤 뜻이라고요? 달러 변동성은 없다. 어디에만 내가 승부를 보겠다? 금값에만 금값에만. 승부를 보겠다 하는 게 이제 금 투자하면서 환 해지를 한 거죠. 네. 이제 이제 딱 이해되시죠?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한오픈 상품에 우리가 만약에 금 살 때 한오픈 상품에 가입하면 네.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금 시세 변동하고 달러 가치 변동 같이 다 본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네. 보통 보면은 금 시세랑 달러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서로 상쇄 효과를 일으키는 부분도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투자할 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금을 살 때 내가 해지형을 할 거냐, 아니면 너 열어놓고 갈 거냐, 오픈하고 갈 거냐, 네. 이런 거 자기가 잘 판단해서 이제 투자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환 오픈형을 추천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네. 근데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미국 달러도 안전자산이고요. 그다음에 금도 안전자산인데 이 둘을 어떻게 보면 동시에 내가 보유하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금도 달러도 어떤 서로 가격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제 위기, 뭐 2008년 금융위기라든가 뭐 이런 코로나 이런 경제 위기가 와도 내 자산을 좀 지키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다? 위기에 강한 포트폴리오를 만든다. 그렇죠. 네. 벌써 동의합니다. 네. 네. 송아마, 오늘은 어느 분 만나고 오셨나요? 백문이 불여일행입니다. 의? 행? 네. 그러면 백문이 불여일견은 알고 있는데 네. 백문이 불여일행 이거는 그러면 들은 것은 뭐라고 하더라? 뭐 잊어버리니까 내가 본 것은 기억이 나고 직접 행한 것은 완전히 이해한다. 이런 의미로 백문이 불여일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불행. 행, 저는 행입니다. 도대체 누굴 만나고 했길래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거창하게. 그것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직접 해보자. 네. 라는 뜻으로 아까 그럼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직접 투자를 해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오. 제가 직접 한번 해봤습니다. 달러 투자를 위해서 또 이 수수료도 좀 아끼면서 증권사 계좌에서 1달러 매수 직접 한번 해보기. 참신한데? 네. 재밌다. 자, 시작합니다. 송아마의 해봐달라! 해봐. 달라. 달라! 안녕하세요. 송아마의 해봐달라입니다. 백문이 불여일행, 달러 투자를 위해서 직접 1달러를 매수, 매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 투자와 환전을 하면서 필요한 용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신환입니다. 외국 통화를 매매할 때 외화 송금을 전신으로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래 비용이 아주 적습니다. 두 번째, 매매 기준율은
은행이 1달러를 사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말합니다. 은행은 하루에도 여러 번 달러를 사게 되죠. 이 가격의 평균을 내서 매매 기준율을 정합니다. 서울 외국환 중개소가 외환시장에서 거래된 모든 값을 평균을 내서 매매 기준율을 고시하게 되는데요. 전날 거래된 모든 외화 거래를 평균 낸 뒤에 다음 날 오전 8시 30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외환시장이 열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환율은 변동하게 되는데요. 서울 외국환 중개소는 매분 매매 기준율을 업데이트해 줍니다. 세 번째, 환전 수수료, 환율 스프레드라고도 하는데요. 현찰을 살 때와 팔 때, 보낼 때와 받을 때의 가격 차이를 말합니다. 환율 스프레드가 1%라면 기준 환율에 대비해 달러를 살 때는 1% 비싸게 사고 달러를 팔 때는 1% 싸게 팔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 환율 수수료 우대율이란 환율 스프레드로 인해 생기는 가격 차이를 할인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대율이 90%라고 한다면 이 은행의 환율 스프레드에서 90%를 할인해 준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즉, 수수료가 10원인데 90% 우대율이 적용이 되면 수수료의 10%, 즉 1원만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환율이란 금융기관이 임의로 설정한 환율을 환전해주고 다음 날 환율이랑 비교해서 더 주거나 덜 준 부분을 해결해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자, 그럼 환전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환전 우대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보통 80%에서 95%까지 환율 우대를 해주는데요. 환전 우대 이벤트는 기간, 대상에 대한 제약이 있어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수 기준 환율과 매도 기준 환율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저도 증권사 계좌에서 환전을 처음 해봤습니다. 환전 우대 이벤트들은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설마 해봐 달러에서 이 달러가 달러를 의미하는 건 아니죠? 아니요, 맞을 수 있어요. 맞아요. 괜찮죠? 괜찮지 않나요? 똑똑한데 이거? 이게 또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는 거 보니까 이게 네. 송하마가 진짜 애를 쓴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가 맞습니다. 퇴근 시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이 송화마 애쓴 거에 대비해서 나도 뭐라도 하나 하고 싶은 생각이 오, 저발적으로 웬일이에요? 사업하고 굉장히 그러니까요. 내가 네. 이거 평상시 이미지 개선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야 드는데 해주시죠. 뭐 시청률도 좀 높여야 되고 네. 송화마 이렇게 했을 때 나만 또 그냥 가기도 힘드니까 이제 달러 발행음 이건 처음 들어보자. 아까 달러 RP까지는 들어봤을 네. 텐데 나 그거 이야기할 때 살짝 양념으로 달러 발행음도 이야기할까 하다가 퇴근 늦어질까 봐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딱 해주시죠. 있었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이야기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달러 RP보다는 금리가 조금 더 높고요. 대신 이제 담보는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무슨 의미예요? 아까 제가 달러 RP 얘기할 때 왜 채권을 담보로 준 거라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도 그 채권이 있는데 증권회사에는 근데 이 발행엄은 그야말로 그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채권 같은 그런 담보물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약간 또 거래는 약간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형 IB 같은 곳에서는 매매 가능한 대신에 이제 ISA 계좌 같은 데서는 매수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달러 RP처럼 마찬가지로 예금자 보호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잘 보고 이제 거래는 하셔야 되는데 또 다른 투자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위탁 계좌에서 이제 원화로 환전한 다음에 달러를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받고 마무리 바로 들어갑니다. 네. 또 받아.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과부하야. 그렇지. 네. 사실 그 세계 3대 부인 그 네? 얘기 알지? 부인이요? 예. 그거 하려다가 오늘은 무슨 부인이요? 너무 긴 것 같아서. 3대 부인, 스미스 부인, 소피아 부인, 와타나베 부인. 와타나베 그 얘기. 이거 하면 밤샌다.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라고 남겨두고 여기까지만 하고 가자. 그래. 자, 그러면은 전문적인 투자자들은요. 이 달러를 쫙 평소에 모으고 있다가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이 가격이 좀 하락한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싹 갈아타는 이런 전략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일반 투자자가 그런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춰서 저점을 판단하는 것은 뭐 사실 좀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면 이러고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 중에 적정 비중을 달러 자산으로 달러 투자를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뭐 주식의 변동폭도 좀 같이 포트폴리오적으로 줄여주고 또 위기가 왔을 때 달러 자산이 굉장히 큰 힘이 되면서 내 자산의 수익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안전자산으로서 달러를 이해하시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달러 자산을 좀 갖고 계시면 좀 심리적으로도 꽤 안심이 되는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특히 위기 상황에서는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리적으로 되게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여러 번 봤잖아 그런 것들을. 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유익하고 또 포트폴리오 구성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계속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알림은 필수.